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번 유럽 역사문학 기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는 이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그 북쪽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또 잉글랜드의 왼쪽에 는 웨일즈라는 곳이 있고 또 바다 건너에는 아일랜드 섬이 있습니다. 이 네 지역을 모두 합쳐서 영국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남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잉글랜드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하죠. 이 잉글랜드는 이 영국의 이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유럽 역사 문학 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을 상징하는 말에는 젠틀맨과 또 이 훌리건이라는 말도 영국을 상징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잉글랜드는 차 문화가 발전해 있죠. 여기서 젠틀맨은 맨과 훌리건이란 말은 정반대되는 이율 배반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젠틀맨은 신사고 훌리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축구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무리들을 훌리건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정반대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어떻게 영국, 잉글랜드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우리가 보통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영국의 대표적인 차 문화가 발달된 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죠. 영국 이 런던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보여서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봤어요.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영국 국회의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빅뱅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많이 보이고 있는 2층 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역사와 문화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언더그라운드라고 적혀 있고 서브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러요. 서브웨이는 사실상 미국식 영어고 이 지하철을 이 영국인들은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저 아래에 지하철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뭐 메트로라고 적혀 있고요. 하지만 이
표지판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뒤에 이 훌리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에서 영국 축구 클럽 팀이 있죠. 거기서 이제 지거나 이기거나 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훌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 비틀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틀즈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팝 그룹이었고,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BTS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비틀즈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바바리 코트라고 불리는 코트들이에요. 이 바바리 코트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참호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그 사방 90cm의 그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름에는 괜찮습니다만 이 우기가 시작되는 이 겨울 동안에는 사실상 이 날씨도 추운데 비까지 내리니까 이 동상에 걸리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많게 되죠.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이 참호전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바버리 코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버버리 코트를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이 비틀즈가 이 버버리 코트를 항상 입고 다녔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 문양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가문마다 혹은 부족마다 나름의 이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롬버스 패턴이라고 하더군요. 먼저 영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예전 영화 중에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반지의 제왕의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잉글랜드라고 스코틀랜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잉글랜드는 요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까지 해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웨일즈는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코틀랜드는 이 에든버러를 포함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다 건너에 이 아일랜드 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은 프랑스의 이쪽 지역을 파드칼레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드칼레,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이제 영국 쪽에서 연합국 쪽에서 이제 상륙작전을 전개할 걸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연합군이 노릴 수 있는 곳은 이 빠드칼레, 제일 가까운 곳인 이 빠드칼레 혹은 이 벨기에는 네덜란드가 아닐까. 왜냐하면 네덜란드나 벨기에로 이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이 독일이 곧바로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히틀러 쪽은 이쪽을 강하게 수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연합군은 허를 찔러서 이 노르망디로 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전쟁사와 관련된 얘기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뭐 그런 강좌가 만들어지면 그때 뭐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예, 가옥의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에 면한 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로는 이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약간 더 옆에 있는 이 네덜란드의 저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역 거리는 고작 38km에 불과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 터널 길이는 50km에 이르고요.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이 유로 터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뭐 섬나라라는 이 틀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영불 해협, 영국 해협은 사실상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뭐 38km면 100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리도 안 되는구나. 여하튼 그 정도로 가까운 지척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와 동부는 저지대로요. 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가 많이 있고요. 또 그 높은 산지가 자연적인 국경선이 돼서 스코틀랜드와 연이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남쪽은 영국 해협,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죠. 제가 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여기 맨섬과 이쪽에 건지섬이 있어요. 여기에 저지섬이 있고, 이 맨섬과 이 건지섬, 저지섬은 사실상 국왕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영국 국왕이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대표적인 입헌군주정이지만 이쪽 건지섬, 이 저지섬 그리고 맨섬은 국왕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이제 적성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을 그리고 일본 국민들을 어디에다 수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실상 수용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듯이 혐오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섬, 저지섬에 사실상 이 적성국가의 이 국민들의 수용소를 이제 건설하게 되죠.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해와 노스해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인종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국 역시 다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이게 손만 뭐 초상권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가져가 왔습니다. 이 영국인들은 뭐 백인들도 있지만 이 다양한 유색 인종들이 혼합된 이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은 장미의 모습입니다. 이 영국 국가의 국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량된 형태의 장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재래종은 이거는 겹장미고요. 원래는 콧장미라고 해서 그것이 원래는 이 전형적인 장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콧장미 그림이 문장을 쓰는 이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잠깐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운 것 같네요. 콧장미라는 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겉보기에 딱 보면 저게 달걀 후라이처럼 생겼네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겹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짜리예요. 거기에 이제 노란 숯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상당히 좀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콧장미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 영국의 기후에 앞서서 이쪽 영국은 스모그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이 산업화의 이 후유증으로 이 공장의 굴뚝 연기가 이 런던을 휘감게 되고 이 당시에 이 초기 스모그 단계에서는 뭐 하루에 몇천 명이 혹은 몇만 명이 죽기도 하죠. 호흡기 질환으로. 그 정도로 무서운 스모그를 경험한 나라가 최초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에는 이 밀크티가 또 유명합니다. 뭐 커피 타임뿐 이 차 타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밀크티인데요. 이 홍차 혹은 녹차에다가 이 우유를 붓고 이제 섞은 뒤에 여기에 뭐가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바로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 꽃가루를 넣어서 라벤더 향을 즐기면서 이 밀크티를 먹는 문화가 이 영국 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에 둘러싸여 해안성 기후라 온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거의 북극 근처라서 엄청나게 춥겠다 하고 이제 한겨울에 가게 되면 일단 비가 자주 오고요. 비가 온다는 말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이
거의 안 오고 이 비만 계속 오는 거의 영상에 가까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죠. 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기상 변화가 심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지 무렵에는 가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한여름 기후는 사실상 30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국을 방문할 땐 그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여름 방학 동안에 가보는 게 낫죠. 이 겨울에 가게 되면 일단 우산, 우비는 우위는 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수량은 이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요.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이 가장 건조하고 9월부터 1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 7, 8월 달 중에 여러분들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 쾌적하고 에어컨도 필요 없는 아주 그야말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모든 이 서유럽 국가들이 이 여름에는 아주 건조하고 이 절대 기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그리고 이 유럽의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져 있죠. 석조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데다가 이 날씨도 좀 우리나라보다 절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하네. 뭐 에어컨 틀었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8월 중에 평균 기온은 20도씨 정도고요.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한 3도씨 정도 되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아주 잦아요. 뭐 필수품이라고 우산과 우위는 이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이 레이디 퍼스트 문화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버켄헤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타이타닉 그림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00년대 중반부에 군함을 개조한 화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켄헤드 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난파를 당하게 돼서 이제 가라앉게 되죠. 바다 밑으로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구명종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 성인 남자들은 모두 남고 이 아녀자들이 타서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영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이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킹 하면 여러분들 뿔 달린 이 투구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바이킹들은 뿔 달린 이 투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뿔이 달리면 뭐 싸움하다가 이 실수로 뭐 어디에 박혀버리면 뭐 나무 같은데 이 뿔이 박혀버리면 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바이킹을 이 묘사하는 만화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바이킹의 투구에는 사실상 뿔이 없습니다. 예, 뭐 앵글로색슨 게르만족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이 노르만족이 또 한 12세기, 11세기에는 영국을 통치하게 되죠.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남성들은 기사도, 신사도를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고 이 신앙을 지키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 생각했죠.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인 버켄헤드호가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63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이 세척분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540명만 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90명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성들은 이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먼저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다음으로는 젠틀맨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젠틀맨을 상징하는 거는 중절모의 이 가죽 장갑에 이 양복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젠틀맨 클럽이라 이 젠틀맨을 또 상징하는 곳에는 이 담뱃대가 있고요. 코스염과 시가도 있죠. 영국 문화에서 또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위스키 문화도 대표적인데 뭐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위스키는 빼도록 하죠.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을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향사, 즉 에스콰이어 아래에 그리고 요먼이라는 것은 이 지방 농민들 중에서 이 자영농이고 자기 땅을 소유하고 스스로 경작해서 중산층을 이룬 사람들인 요먼의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산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역사 시간에 뒤편에 있는 역사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예전 만화 영화 중에 요술공주 쉐리라는 게 있었죠. 뭐 아마 부모님들
부모님들 세대에서 많이 보셨을 걸로, 그거보다는 약간 윗세대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 회중시계가 있네요. 이 영국 신사를 대표하는 이 액세서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남성의 상징물은 회중시계고, 이 손목시계는 원래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뒤에 뭐 지휘봉에 호루라기에 뭐 견장에 뭐 정신이 없이 많은 물건을 다루어야지 되는 손을 이 시계에 양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 군에서는 이 군수품으로 이 손목시계를 이제 보급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착용을 해서 뭐 전쟁터에서 뭐 어쩌자는 거지? 뭐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 뭐 이 작전이란 게 그렇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방향으로 포를 쏘고 돌격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회중시계 손바닥 위에 회중시계 얹어놓고 뚜껑 열고 시간 확인하고 뭐 이런 여가가 없던 거죠. 전쟁 기간 동안. 그렇게 되면서 이 손목시계가 이제 대세가 되죠. 뭐 그렇습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다음으로는 훌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구 경기가 끝났나 본데요. 스타디움에서 나오면서 그냥 우통부터 벗어 제끼고, 무슨 데모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죠. 이들을 훌리건이라고 하죠.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1960년대 초에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훌리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신났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영국은 지역감정이라는 게 영국도 있는데요. 이 옆 동네들끼리 아주 치열해요. 뭐 어떤 뭐 지역을 멀리 떨어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지역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옆에 동네랑 뭐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든지 경쟁을 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 거의 죽기지 살기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그 예는 적절치는 않은 거거든요. 여하튼 옆 동네들끼리 이 클럽 경기,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면 아주 그냥 살벌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뭐 그럴 때 이 훌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신사에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이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영국 차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이 디즈니 만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국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이 문화, 대표 문화가 이 차문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홍차의 나라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차문화는 밀착되어 있습니다.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는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원래는 모든 이 기호품의 역사를 보면 이 대부분 이 처음에 뭐 초콜릿, 담배, 이 설탕, 그리고 차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 왕실에서 즐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왕을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벌게 된 신사계층에서도 이 귀족과 마찬가지로 이 차를 즐기게 된다고 보실 수 있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이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이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게 되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으로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의 주요 산지인 영향이 컸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기도 하죠. 아셈, 다절링, 얼그레이, 오렌지 페코 등의 차에 이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에는 하루 6번 티타임이 있는데요.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 4시와 5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때 티타임을 갖게 되죠. 이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티타임은 일상화되어 있고요. 이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이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아침 식사 때 원래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관습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됐고요. 이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프터눈 티는 오후 3, 4시에 갔는데요. 이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 차에 어울리는 스콘, 플럼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영국의 이제 사업자 혹은 직장에서 나중에 가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애프터눈 티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회담이 잘 됐고 또 이제 친구가 되자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애프터눈 티 타임에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지 되죠. 절교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본차이나라고 하는데요. 이 닭이 세트를 본차이나라고 하죠. 이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차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접하게 되죠.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영국 측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598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3나라뿐입니다. 어디일까요? 중국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예, 고려자기. 우리나라도 조선 백자,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1598년 이전에. 일본은 아니에요. 제가 1598년이라고, 97년, 98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임진왜란 이후에나 이제 조선 도공들을 끌고 가서 간신히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죠. 일본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나라가 남는데 어디일까요? 인도요? 아닙니다. 그럼 페르시아. 양탄자가 유명한 페르시아니까? 아닙니다. 그럼 인도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일까요? 유럽은 닭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니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어디죠? 예, 맞습니다. 이 베트남이에요. 이 대표적인 한자 문화권 중에 하나라고, 약간 옆으로 나가면 이 당나라 시기에 빈곤가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외국 유학생 중에서 시험을 봐서 당나라의 관료로 삼기 위해서 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빈곤가의 장원이 대부분 베트남 아니면 티베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2등이 어디일까요? 예, 신라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럼 3등은 어디일까요? 예, 발해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교전도 치열해서요. 이 발해 사신이 가서 요번 빈곤가에는 이 발해 출신이 신라를 앞서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이 장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로비 외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이 빈곤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 좀 옆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3나라를 말했던 이유는, 이게 원래는 일본 도자기가 또 영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상 일본 도자기라는 건 없었죠. 조선 도자기가 결국은 일본 도자기로 둔갑을 하고 그것이 유럽으로 수출됐다고 19세기 이후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이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이 차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차이나가 탄생하게 되죠.
이 본차이나뿐만이 아니라 웨지우드, 로얄 돌턴,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본차이나 로열 돌턴,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너가 그걸 어떻게 하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960, 70년대 유명했던 이 브랜드 명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한번 이 음식 문화를 추가해 봤습니다. 이 영국은 피시앤칩하고 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죠.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메뉴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존재하죠.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전통적인 요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먼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이 아침을 아주 든든히 먹고 다니는 이 습관이 있죠. 아침 식사야말로 정말 진수성찬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럽 대륙권에서는 아침이 좀 부실해요. 바게트 빵에 커피, 밀크 커피죠. 큰 한 사발에다가 치즈나 버터 정도 발라 먹는 게 이 대륙식 아침 식사법이라고 한다면 이 영국은 정말 거창하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호텔 조식이 대부분 이 영국 이 브렉퍼스트에서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아침 식사만큼은 영국을 상징하는 음식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가 피시앤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요. 예, 섬나라잖아요. 거기다가 감자 생산량도 풍부하죠. 이 피시앤칩스는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피시는 대구나 이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 샌드위치도 대표적인 영국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이 카드놀이를 하면서 자꾸 점심, 저녁을 거르는 거예요. 아니, 뭐, 본인이 좋아하는 카드놀이 때문에, 포커게임 때문에, 뭐, 음식을 건너뛰는 건 좋은데, 밑에 있는 시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아유, 뭐, 끝날 때까지 이건 뭐 대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로스비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 이 로스비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썬데이 로스비프라 부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하여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하죠. 이게 대표적인 또 이 기호 음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영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왕이 있지만 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입헌군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랭카스터 요크 왕조의 이 문장과 궁전의 모습입니다.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프랑스 왕위 승계 서열상 에드워드 3세가 필립 7세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드워드 3세가 즉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를 잉글랜드가 갖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잉글랜드가 사실상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영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도 이 프랑스 카페 왕조, 이 왕위 승계 서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필립 7세를 이 국왕으로, 에드워드 3세가 아닌 이 필립 7세를 이 국왕으로 옹이하도록 협조하게 됩니다. 플란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에서는 원래 영국의 잉글랜드의 목적은 이 프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은 대표적인 모직물 생산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 벨기에 네덜란드를 차지함으로써 이 영국, 잉글랜드의 이 모직 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프랑드르를 점령하려고 하죠. 이 전쟁에서는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이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 백년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전쟁을 일으켰네요.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됐고요.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튜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이 통합되게 됩니다.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되죠. 튜더 왕조에 앞서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장미의 모습이에요. 달걀 후라이 굽기도 하고 프라이팬 위에 있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렇고요. 튜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고요.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뒤 웨일즈를 통합하게 되죠.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해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는 가톨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잉글랜드에 많은 영지를 가지게 돼요. 이 국왕의 통치 영역 바깥에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면서 원래 교황이었죠. 그러다가 국왕이 되면서 교회 재산이 전부 국유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정말 부자가 된 거죠. 헨리 8세는. 너무 많은 교회 땅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노른자 땅도 있고, 그래요. 그런 땅을 갖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싼 값에 불화를 하게 돼요. 파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파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생긴 계급이 젠트리 계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젠트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밀었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몇 억씩 하는 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몇십억인가요? 요즘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교회 재산이었는데, 그거를 몰수한 뒤에, 그거를 몇 천만 원에 파는 거죠. 원래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몇 천만 원에 산 사람은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다시 교황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왕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데, 이 수장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절대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되고요. 그녀는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이 아까 그 수장법에서 말씀드렸던 이 높은 가치를 가진 땅을 이 국가에서 이 싼값에 이 경매에 붙였을 때 산 계급을 이 젠틀이라고 하죠. 이 젠틀리와 상인층은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죠. 결혼한 적이 없었으니까 뭐 당연히 자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이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되고요.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이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죠. 영국 역사에서 국왕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3세인가요? 요번 영국 왕이 찰스 2세인가 3세인가 그렇게 돼요. 원래 이 찰스라는 이 왕위 명은 잘 쓰질 않죠. 왜냐하면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최초이자 마지막인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왕위 명에 찰스라는 용어는 금기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다음에 그 찰스 황태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또 찰스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더군요. 사실상 이 영국에서 금기시한 것을 이 왕조가 이제 역발상으로 찰스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청교도적 삶, 율법에 따른 삶, 그 참 피곤하죠. 뭐는 먹지 못한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한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뭐 이런 규정들을 법으로, 국법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죠. 자유에 굶주린 일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이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고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즉위하는 곳이 하노바 왕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수정궁의 모습인데요. 1860년대에 이 세계
첫 번째 세계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게 되죠. 그 전시장으로 쓰였던 이 수정궁, 이 유리로 만든 이 궁전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하노버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식민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고요. 그야말로 많은 영토를 얻게 되고요.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1783년엔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요. 1801년에는 아일랜드 섬 전체를 합병하게 됩니다. 1837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겹치게 되면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되죠. 예, 아까 하노버 왕조라고 했는데,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윈저 왕조로 이 왕조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예, 하노바는 이 독일의 하노바 이 영주를 이제 잉글랜드 국왕으로 삼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을 하노바라고 했다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이 사실상 적성국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하노바를 버리고 윈저로 개명하게 됩니다. 개성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붕괴되게 되죠.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해서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해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어 전쟁을 끝내게 되죠. 1952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1950년부터 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곧 침체하게 되죠. 이 영국은요, 이 젠틀맨과 훌리건이 공존하는 사회이자 상권 분립이 처음 등장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영국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요.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른 나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